매년 설날마다 혼자 부엌에 서서 20가지 음식을 만들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했죠. 친정도 변변찮은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날 검은 세단에서 내린 한 남자가 그 며느리 앞에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10년 넘게 고개를 숙여온 그녀에게 아무도 몰랐던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요. 본 영상은 감동적인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안이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 38, 남들이 보기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해마다 설날이 돌아오면 저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명절이라고 하면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을 떠올리겠지만 저에게 설날은 1년 중 가장 긴 하루거든요. 웃어야 할 때 웃고 참아야 할 때 참고 그리고 부엌에서 나올 수 없는 날이니까요. 올해도 어김없이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떠 한복을 차려입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남편 민재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이 없었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 위에는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가는 차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저 차들 안에 탄 사람들도 저처럼 마음이 무거운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 도착하자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가 현관에 서 계셨어요. 저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복색이 마음에 안 드신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내렸어요.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무서운 거라는 걸 시집 온 지 10년이 넘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니 이미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전 부칠 재료, 잡채 재료, 갈비찜 재료, 떡국 재료까지 20명 넘는 친척분들의 상을 차리려면 혼자서 꼬박 반나절은 서 있어야 하는 양이었습니다. 시누이 2분이 계시지만 한 분은 아이를 봐야 한다며 거실에 앉아 계셨고 다른 한 분은 아예 오후에 오신다고 했어요. 결국 이 넓은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사람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기름이 튀는 프라이팬 앞에 서서 동그랑땡을 부치고 있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친척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양이었는데 그 사이로 제 이야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친정도 변변찮으면서 기세는 대단해. 웃음소리가 따라왔어요. 시어머니만 웃은 게 아니라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저는 프라이팬 위에 전을 뒤집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손은 기름에 대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그것보다 가슴 안쪽이 더 뜨거웠습니다. 사실 이런 말은 처음이 아니에요. 시집 온 첫 해부터 시어머니는 저의 친정 이야기를 꺼내며 한숨을 쉬셨거든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게, 학벌이 좋아도 소용없다는 게, 집안격에 맞지 않는다는 게 늘 시어머니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골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속상해서 남편한테 말한 적도 있어요. 민재는 그때마다 어머니가 원래 좀 그러시다며 넘어가라고만 했습니다. 한두 번이면 넘어갈 수 있죠. 하지만 그게 10년 넘게 이어지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가라앉는 거예요. 점심상을 다 차리고 나서야 저도 겨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상을 둘러보시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잡채가 왜 이래? 면이 다 불었잖아. 이것도 제대로 못하니.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혼자 만들었는데 돌아온 말은 잡채 면이 불었다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 민재는 제 옆에 앉아 있었지만 역시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만 들고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 옆모습을 보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구나 하고요.
설거지까지 끝내고 나니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부엌 창문 너머로 주황빛 노을이 번지고 있었는데 저는 고무장갑을 낀 채로 한참 동안 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등 뒤에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이 집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면서 동시에 가장 혼자인 사람이었어요. 이게 저의 설날이에요. 해마다 어김없이 변하지 않는 풍경이죠. 하지만 말이에요. 올해 설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직 시댁 식구들은 모르고 있지만 오늘 오후에 이 집을 찾아올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그 사람이 도착하는 순간 이 집안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평소에 친척분들이 타고 오시는 차 소리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묵직하고 조용한 엔진 소리, 그리고 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2~3번 연달아 났어요. 시아버지 박태수 회장님이 창밖을 내다보시더니 눈이 커지셨습니다. 대문 앞에 검은색 관용 세단 2대가 나란히 서 있었거든요. 번호판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차량이었어요. 거실에 있던 친척분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급히 앞치마를 풀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으셨어요. 시댁 식구들 사이로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번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건설업을 하시는 시아버지에게 정관계 인사의 방문은 대단한 체면이거든요. 현관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회색 코트에 단정한 정장 차림, 나이는 60 즈음으로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부엌 문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라지는 걸 느꼈지만 표정은 아무렇지 않게 유지했어요. 시아버지가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손을 내밀며 반갑게 맞이하시려는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환한 웃음을 지으셨죠. 누군지는 몰라도 높은 분이 설날에 우리 집을 찾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시어머니에게는 자랑거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목례만 하고는 시선을 거실 안쪽으로 돌렸어요.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요. 그리고 부엌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한 순간 그는 곧장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거실을 가로지르는 그 몇 걸음이 저에게는 아주 길게 느껴졌어요. 그는 제 앞에 멈춰 서더니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 사람이 앞치마를 두른 저에게 온 시댁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누가 봐도 최대한의 예를 갖춘 인사를 한 거예요. 서 검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거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웃음이 얼어붙었어요. 시아버지는 내밀었던 손을 어색하게 거두셨고 남편 민재는 소파에서 반쯤 일어선 채 굳어버렸습니다. 친척분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어요. 검사? 서검사? 며느리가? 저 사람이 누군데? 그 남자의 이름은 한정우. 현직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건설업계에서 수십 년을 뛰어온 분이니까 검찰총장이라는 세 글자가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명절에 자기 집까지 찾아와서 하필이면 며느리에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이분이 누구시니?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이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수없이 생각해 왔는데 막상 닥치니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정우 총장님이 먼저 돌아서며 시어머니를 향해 정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에 불쑥 찾아와 죄송합니다. 서지한 검사님께 급히 전할 말씀이 있어서요. 검사라는 단어가 한 번 더 거실 안을 맴돌았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당혹감과 혼란, 그리고 뭔가 잘못 들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사실 저의 본래 직업을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대기업 법무팀 차장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건 파견 근무를 위한 신분이었어요. 저의 진짜 자리는 검찰 내부 감찰을 담당하는 특수부였고 한정우 총장님은 제가 신입 검사 시절부터 모시던 직속 상관이셨습니다. 총장님은 저를 누구보다 믿어주셨고 가장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저를 불러주셨어요. 한정우 총장님은 저를 부엌 쪽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총장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보고서 청와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저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제가 1년 넘게 조용히 수집해온 자료들, 그러니까 시아버지 회사의 비자금 운용 내역과 정관계 로비 정황이 담긴 보고서가 최종 결재까지 올라갔다는 의미였거든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선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총장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았어요. 설거지가 끝나지 않은 싱크대 위의 그릇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까지 저는 이 부엌에서 며느리의 자리에 있었어요. 기름에 손이 데이고 잡채에 면이 불었다고 구박을 듣고 친정이 변변찮다는 말을 참아야 하는 자리였죠. 하지만 이 부엌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재를 다그치는 소리였습니다. 네 아내가 검사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대체 뭘 숨기고 있었느냐고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마 자기도 처음 알았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희미하게 짐작은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죠. 저는 앞치마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접어서 조리대 위에 올려두고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10년 넘게 이 집에서 참아온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하면 너무 가혹한 걸까요?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가족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인지요. 하지만 오늘 아침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하신 그 말씀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요즘 애들은 친정도 변변찮으면서 기세는 대단해. 저는 부엌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검찰총장이 떠난 뒤 시댁 거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웃음소리와 담소가 오가던 명절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경계와 혼란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계셨습니다. 지아나,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니? 네가 검사라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시누이들, 그리고 친척 어른들까지. 이 집안에서 저는 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말끝마다 네, 알겠습니다를 달고 살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고개를 들고 똑바로 서 있고 싶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말씀드리지 못한 게 많았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더 길게 설명할 수도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 저의 직업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셨어요. 얼굴이 붉어지시더니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남편 민재를 돌아보며 너는 알고 있었느냐고 다그치셨고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자기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거실이 점점 소란스러워졌어요. 저는 그 자리를 피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재와 제가 시댁에 올 때마다 쓰던 작은 방이었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으니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는 1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왔어요. 아니, 어쩌면 더 오래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검찰에 들어온 첫날부터 특수부에서 일했어요. 기업의 비리를 파헤치고 숨겨진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게 저의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맡아왔지만 1년 전 제 책상 위에 올라온 한 건의 수사 의뢰서는 저를 멈추게 만들었어요. 의뢰서에 적힌 회사 이름이 태수건설, 시아버지의 회사였거든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자료를 들춰보기 시작했는데 파고 들어갈수록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수년간에 걸친 비자금 조성 내역, 관공서 인허가를 따내기 위한 로비 기록, 세금을 빼돌린 해외 계좌까지. 그 규모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 민재의 이름이 서류 곳곳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민재는 시아버지 회사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니까 이 모든 일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직접 비자금 이체에 서명한 문서를 확인했을 때 저는 한동안 모니터 앞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제 남편이 매일 같은 침대에서 자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 그 사람이 이런 일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저는 상관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맡을 수 없다고, 수사 대상이 저의 시댁이라고요. 하지만 한정우 총장님은 오히려 저를 더 신뢰하셨어요.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수사를 할 수 있다면서 감찰 파견이라는 형태로 저를 그대로 사건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낮에는 법무팀 차장으로 출근하고 밤에는 수사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시댁에 올 때마다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집안이 감추고 있는 것들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었어요. 명절마다 부엌에서 전을 부치면서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아버지의 호탕한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참 무거운 거더라고요. 수사관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지만 며느리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수없이 망설였어요. 보고서를 올렸다가 다시 거두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하신 그 말씀이 저의 마지막 망설임을 지워버렸어요. 요즘 애들은 친정도 변변찮으면서 기세는 대단해. 10년 넘게 들어온 말이에요. 처음에는 상처였고 나중에는 무감각이 되었다가 오늘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저를 깔보는 그 말 뒤에 깔린 것은 결국 돈과 권력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이었거든요. 세금을 빼돌리고 뒷돈을 주고받으면서 쌓아올린 부를 가지고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며 사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총장님께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사 진행해 주십시오 라고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남편 민재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재는 저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설마 아버지 회사 일 알고 있었어? 저는 민재의 눈을 바라봤어요. 10년 넘게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의 눈을요. 제가 부엌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도, 시어머니에게 모욕을 당할 때도 이 사람은 늘 고개를 돌리고 있었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설날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이 집안의 가장 긴 밤은 이제야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면 이 집 대문 앞에 검은 차들이 다시 줄을 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명절 인사를 하러 오는 차가 아니에요. 설날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줄지어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들은 명절 선물을 든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검찰 수사관들이었어요. 뉴스는 그날 오전부터 쉬지 않고 이 소식을 내보냈습니다. 중견 건설사 태수건설 수백억 규모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압수수색. 속보 자막이 화면 아래를 흘렀고 취재 차량들이 시댁 골목까지 몰려들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설날 음식 냄새가 가득하던 그 집이 이제는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고함으로 둘러싸인 수사 현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출근을 했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저는 이제 법무팀 차장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거였습니다. 검찰청 건물의 제 사무실에 앉아 수사팀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어요. 서류를 넘기는 제 손은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가슴 한쪽은 계속해서 무거웠습니다. 시아버지 박태수 회장님은 그날 오후에 검찰에 출석하셨어요. 뉴스 카메라 앞에 선 시아버지의 얼굴은 열흘 전 설날 거실에서 호탕하게 웃으시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입을 굳게 다문 채 검찰청 계단을 올라가시는 뒷모습이 텔레비전 화면에 비쳤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사무실 어디를 둘러봐도 그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재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비자금 이체 서류에 민재의 서명이 있었으니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겠죠. 민재가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복도에서 저와 마주쳤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민재는 저를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며칠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찰청 앞이 아니라 제가 머물고 있던 작은 오피스텔로요. 시댁에서 나온 뒤로 저는 회사 근처의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거든요.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평소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으시던 분이 머리가 흐트러지고 눈이 붉게 부어 있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서 저를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두 손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아나, 제발 한 번만 봐줘라. 아버지가, 민재가 잘못한 건 알지만 가족 아니니. 가족. 그 단어가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10년 넘게 그 가족 안에서 저는 식모 같은 며느리였어요.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서 20가지 넘는 음식을 만들고 친정이 변변찮다는 소리를 듣고 잡채에 면이 불었다고 핀잔을 듣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때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그 모든 걸 참으라고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이라는 말로 저를 붙잡으시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부은 눈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거든요. 이분도 결국은 무너진 거구나 하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늘 제 자리에서 일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한참을 서 계시다가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셨습니다. 복도로 사라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참 작아 보였어요. 명절 거실에서 큰 목소리로 친척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시던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긴 건지 진 건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아무것도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에는 시원함도 통쾌함도 없었어요.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 민재가 마지막으로 연락을 해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어요. 짧은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그 한 줄이 전부였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렇게까지라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저는 이렇게까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이 사람에게는 그게 배신으로 보이는 거겠죠.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몇 달에 걸쳐 이어졌고 시아버지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언론은 대서특필했고 태수건설의 주가는 바닥을 쳤어요. 한때 승승장구하던 중견 건설사의 몰락을 다룬 기사들이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된 어느 봄날, 저는 오랜만에 시댁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일부러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길이 그쪽으로 나 있었을 뿐이에요. 차 안에서 잠깐 시댁 쪽을 바라봤는데 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설날마다 친척들의 차가 줄지어 서던 그 넓은 마당은 텅 비어 있었고 사람의 기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풍경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승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슬펐어요. 10년 넘게 이 집에 부엌에서 땀을 흘리고 구박을 받으면서도 저는 어딘가에서 이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어도 괜찮다고, 우리 며느리 잘했다고 단 한 번만이라도 그런 말을 들었더라면 어쩌면 모든 게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말은 끝내 오지 않았고 저는 제자리에서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어요. 거울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제 얼굴을 오래간만에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기름 냄새를 맡던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라 검사 서지안의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검사 서지안으로요. 봄바람이 볼을 스치는데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 바람이 꼭 지금 제 마음 같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의 상처는 아마 쉽게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오늘부터는 제 이름으로 제자리에서 다시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